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성질을 죽이고 사는 게 내 가정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일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족한 거라고는 없이 유복하게 자랐어요. 저는 학창시절 내내 주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로 타고난 금수저였거든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알게 모르게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께서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저는 철저하게 외톨이처럼 살았거든요. 집 밖에서야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밝은 척 했지만 집 안에서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은 잠시였고 아버지나 다른 형제들은 금세 본인들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못난 저는 슬픔에 빠진 채 공부도 하지 않고 방에만 처박혀 울고만 있었습니다. 너 성적이 이게 뭐야? 그래서 의대 근처라도 가겠어? 네 엄마가 막둥이라고 오냐오냐 곱게만 키웠으니 사내 자식이 나약해 빠져서는 에휴. 제 성적이 별로여도 저는 상관없어요. 전 형들처럼 절대 의대 갈 생각 없으니까요. 아버지부터 형들 셋까지 모두 다 의사이거나 의대를 다니고 있다 보니 아버지는 저도 당연히 의대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사가 아니면 자식 취급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병원장이고 형들이 다 의사인데 네가 의대 안 가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하는 일도 없이 아버지 돈으로 먹고 놀겠다는 거야? 의사 말고도 할 일이 수두룩한데 먹고 놀기는 왜 먹고 놀아요? 저도 제가 알아서 제 앞가림은 하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때가 사춘기였나 봅니다. 아버지든 형들이든 다들 저에게 하는 소리가 다 듣기 싫고 그냥 세상이 다 싫었어요. 아이고 말은 잘하지. 더 살아봐라. 그렇게 네 멋대로 산다고 인생이 마음대로 사라지나. 나중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지나 마라.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아버지도 저한테 신경 끄세요. 저희 아버지는 유명 병원 병원장이시고 형들도 셋 다 의사예요. 형들은 학창시절 내내 전교 1, 2등을 놓친 적이 없는 천재들이었는데도 의대를 가겠다고 재수까지 해서 결국은 다들 의사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워낙 엄하고 권위주의적인데도 형들은 아버지 말이라면 반항 한번 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안에서 저만 돌연변이었죠.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대로 공부도 하고 친구도 제법 많았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성적도 반토막이 나고 친구 관계도 엉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셨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이제 제 곁에 어머니도 없으니 이 세상에서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매일 방에 처박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는지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서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도 제 성적은 그대로였고 변하는 게 없으니 아버지는 불안해하셨습니다. 아들 넷을 모두 다 의사로 만들어야 본인이 계획한 대로 되는 건데 그 계획을 제가 자꾸 방해하니 성에 차지 않으시는 거죠. 아버지는 저를 의대에 보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했던 대로 저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의대만 가면 아버지가 차도 뽑아주고 네가 가고 싶다는 유럽 연행여행도 보내줄게. 제발 의대만 가. 의대가 무슨 옆집도 아니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내가 무조건 가야 돼? 형 셋이나 의대 보냈으면 됐지. 욕심 좀 그만 부리세요. 아버지는 좋게 좋게 어르기도 하고 강압적으로 외출 금지에 핸드폰도 뺏어보고 갖은 방법을 다 쓰셨지만 저는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나 형들은 본인들이 나온 대학이나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곧장 구급차를 타고 아버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시던 중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의사가 넷이나 있으면 뭐래요. 어머니는 살리지 못해서 제 곁에 없는걸요. 저는 대충 성적에 맞춰서 대학도 가고 취직도 되는 대로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나 형들은 저를 볼 때마다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어요. 알아서 하겠다고 들어간 회사가 그깟 이름도 없는 회사냐? 에휴, 그것도 직장이라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식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형제들이라고 다르겠어요. 형들도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그런 회사는 연봉이 얼마나 되냐? 아니다. 뭐 연봉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최저임금인가.
자그냥 기죽게 왜 그래? 그래도 이름도 없는 지잡대 나와서 취직까지 했으면 얘 수준에 열심히 한 거지. 맞아. 나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내 주제에 취직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싶어. 역시 의사라 그런가? 형들은 모르는 게 없네. 참 똑똑해. 어릴 때도 형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 놀았어요. 어머니께서 막내인 저만 끼고 논다고 형들이 질투를 했거든요. 그런 형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웬만해서는 형들이 하는 말에 타격감이 없었어요. 그래봤자 공부만 하던 애들이라 붙어봐야 제가 이기거든요. 형이고 아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가족들에게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가끔은 저도 제가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꿈도 없이 하루하루 숨만 쉬듯 버티듯 사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러던 중에 저에게도 제 편이 생겼습니다.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동료로 처음 만났는데 회사에서도 선배든 후배든 동료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아내와 함께 다니던 회사에 장애인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농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그 직원이랑 수어로 대화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노인 직원과 함께하는 업무가 많았던 아내는 그 직원을 위해 따로 수어를 배우고 있었더라고요. 단순히 수어에 관심이 있어서 배운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아내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반해서 반년을 짝사랑하다 어렵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 고백을 받아줬어요. 아직도 저는 그때가 꿈만 같아요. 아내도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이 기뻤거든요. 아내와 저는 사내 연애를 1년 정도 하다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버지께서 저와 아내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아버지께서 아내를 바로 앞에 두고도 결혼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하시니 저로서는 화가 나더군요. 학벌 직업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으면 집안이라도 좋아야지. 이거 뭐 볼 거라고는 어린 나이 말고 아무것도 없으니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대충 연애나 하다가 헤어져. 아버지, 아무리 제가 미워도 저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여자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하셔야겠어요? 준영씨 그만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아버님이 보시기에 제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저 준영씨 많이 좋아해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예쁘게 좀 봐주세요. 아내는 대단한 게 아버지처럼 무례하고 몰상식한 사람 앞에서도 밝게 웃으며 예쁘게 봐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미안해 그만하라고 어차피 허락 같은 거 받을 생각으로 온 거 아니라고 하고는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아버지께서 반대하셔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너는 도대체 언제 철들려고 그러냐? 형들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 형들 봐라. 을대 나와서 을사하니까 저절로 을사한 애가 따라오잖아. 에이, 근데 너는 내가 속상해서 원. 암튼 네가 아무리 한심한 놈이라도 의뢰병원장 아들인 건 사실이니까 그 여자하고는 헤어지고 주말부터 당장 선이나 보고 장가가라. 그 이후에도 아버지는 저를 찾아와서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내와 당장 헤어지고 본인이 정해준 여자와 선을 봐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저는 더 아버지와 이야기할 것도 없이 아내와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30년을 넘게 봐온 아버지는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아요. 괜히 아버지 허락받겠다고 기다리다가는 평생 아내와 결혼 못할 게 뻔합니다. 저는 잔인 장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당시에 제가 혼자 살던 원룸 월세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만 있으면 세상을 모두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아내는 아니었어요. 아내는 매일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본인 때문에 제가 아버지와 등을 쥐고 사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원래부터 아버지와 형제들은 남처럼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내는 이 모든 상황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1년 동안 본가에는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저에게 실망해서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고 거의 을절한 상태였거든요. 아내는 명절만 다가오면 얼굴이 어두워져서 속상해했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미안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보통의 시댁이었다면 아내는 굉장히 사랑받는 며느리가 됐을 거예요. 아내처럼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을 못 알아본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있었어요. 요양원에 계시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를 돌봐주셨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빠질 수는 없으니 고민 끝에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1년 만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는 저와 아내를 보고도 아는 체를 안 했는데 마침 저를 발견한 막내 형이 다가오더라고요. 아예 을들하고 살 것처럼 나가더니만 그래도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오긴 왔구나. 나한테 엄마나 다름없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하지. 그때였습니다. 막내 형 옆에 있던 푼스 같은 형수들이 불쑥 다가와서는 자기들끼리 궁시렁거렸어요. 어머, 그럼 이쪽이 막내 동서? 반가워요. 나 서방님 막내 형수예요. 동서, 아버님도 계신데 말 조심해야지. 막내 동서는 무슨 막내 동서야. 식도 안 올렸는데. 형수들은 여전했습니다. 형들하고 도플갱어처럼 똑같이 천생연분이더니만 여전히 재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허리를 푹 숙이더니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역시 아내는 저보다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저라면 인사고 뭐고 그 자리에 오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본인도 할머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따라왔어요. 그때였어요. 자리에 앉아 내내 저를 노려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장례식장 입구 막고 서서 뭐하는 거야?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다들 이리 와서 앉아. 아버지의 호통에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저를 보면 당연히 모르는 척 하실 줄 알았는데 저와 아내에게도 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와 아내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부탁을 하셨대요. 우리 막내 손주, 자네가 성에 안치 않은 건 아는데 그래도 엄마 두고 먼저 떠난 우리 딸내미 생각해서라도 좀 봐줘. 그래도 우리 막내 손주가 먼저 간 우리 딸 제일 많이 닮았잖아. 외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제일 겁도 많고 마음이 여린 저를 볼 때마다 아들 넷 중에 제가 제일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런 제가 안쓰러워 매일 품에 안고 재워주셨습니다. 그런 외할머니의 유언이니 아버지도 안 들어주실 수 없었던 거죠.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내 자식이 식도 안 흘리고 월세 산다는 게 말이 돼?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 날짜 잡고 집도 알아봐라. 아버지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뚝뚝하게 말씀하셨지만 저와 아내를 받아주셨습니다. 결혼식도 하고 집도 구해줄 테니 이사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순순히 감사하다고 하는 제 말에 놀라신 것 같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저도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아내도 생겼고 앞으로도 아이도 생길 텐데 내 가정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주시는 도움은 다 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화해 아닌 화해를 하고 장례식장을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형들과 형수들을 마주쳤어요. 언제 봐도 얄미운 형수들은 굳이 제 아내에게 안 해도 될 말을 한마디씩 했어요. 이제 곧 식도 올리면 우리 막내 동서 되는 건데 통성명은 해야죠. 우린 다 동문이고 같은 병원에서 근무해요. 막내 동서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작은 형수, 가족끼리 원래 무슨 대학 나왔는지 그런 거 물어보면서 통성명하는 건가요? 어머, 우리야 뭐 다들 동문인 경우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은 건데 무례했으면 미안해요 동서. 아닙니다. 다들 의사 선생님이시라는 이야기 준영 씨한테 들었어요. 너무 대단하고 멋있으세요. 우리 시댁에서는 당연한 건데 대단할 게 뭐 있나. 동서가 특이한 거지. 동서는 좋겠다. 시아버지 병원에서 일 안 해서. 우린 직장 대표가 시아버지라 눈치 엄청 보면서 일하거든. 형수들이 하는 말들은 아버지 말보다 더 들을 가치가 없었어요. 의사라는 양반들이 입만 열었다면 자기들 자랑이니까요. 형수,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시는 거 그렇게 힘들면 제가 대신 아버님한테 말씀드릴까요? 형수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어머머, 서방님, 제가 언제 병원 그만둔다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준영이 쟤한테 말해봐야 본전도 못 뽑는데 뭘 그렇게 떠들어? 피곤해 죽겠는데 그만 가자. 형들이나 형수들이나 다 하나같이 한심하고 재수 없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아버지 병원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아버지 병원도 잘 돌아간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아버지께서 구해주신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식도 올렸습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아버지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아내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마땅하니 앞으로 제가 아버지께 이 도움을 갚으며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병원에 한 번씩 나갔어요. 사실 제가 20살 때부터 아버지 병원에 주차를 도우러 아르바이트를 갔었어요. 아버지 병원이 규모는 큰데 오래돼서 주차시설이 안 좋거든요.
결혼하고 따로 인사도 못 드렸다고 아내도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주말에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주차일을 돕는 동안 아내가 원장실에 가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를 혼자 보내는 게 걱정돼서 같이 가자고 했지만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부딪혀야 하는 일인데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아내에게 마음을 열게 된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원장실로 가던 중 병원 직원과 환자 간의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일을 아내가 해결했나 봐요. 환자가 농인이라 답답해하던 중이었는데 아내가 수어로 도와주게 된 거죠. 그 일을 아버지께서 직접 보시고 아내를 다시 모신 겁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원장실로 데려가 이것저것 물으셨답니다. 여기는 왜 왔는지, 수어는 어디서 배웠는지 이것저것 말이죠.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농인 직원이 있어서 몇 가지 배워뒀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오늘 온 건 준영씨 주차 일한다고 해서 따라온 김에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왔어요. 사실은 아버님, 제가 임신했어요. 사실 아내가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온 거기도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온 거였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정말... 너무 잘했구나. 잘했어. 다른 며느리들은 일하느라 바빠서 내가 자식이 넷이나 있어도 아직 손주 구경을 못했는데 네가 아주 장하구나. 장해.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손주를 보고 싶으셨나 봐요. 형들이고 형수고 다들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가 없어요. 아버지야 병원이 전부이신 분이니 손주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돌아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까지 주셨대요. 그리고 잘 아는 산부인과도 소개하셨답니다. 병원을 나와 아내와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도 기분이 좋은지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떠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거의 1년 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애가 입덧하는지 몸이 많이 야였더라. 임신해서 직장 생활하기 힘들 텐데 웬만하면 일 그만두라고 해. 돈 때문에 그런 거면 내가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순간 저는 당황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아내가 걱정돼서 전화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까지 하시니 놀라웠어요. 안 그래도 아내가 임신하고 한 달 동안 입덧 때문에 고생하면서 출퇴근하느라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걸 캐치하시고는 직장까지 쉬라고 하시니 놀랍더라고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제가 수연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 우리 집 첫 손주인데 무조건 건강하게 중요하지. 괜히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애 고생시키지 말고 내 말대로 해. 항상 학벌, 직업만 중요하다고 하시던 아버지 입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제삿날이라 본가의 가족들이 모두 다 모였어요. 아내가 임신하고 형들과 형수를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다들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괜히 기분이 상해서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다들 아직 못 들었나 봐. 우리 수연이 임신했어. 내가 형들보다 제일 먼저 아빠가 되는 거지. 제가 살면서 형들보다 잘하는 거라고는 싸우는 거밖에 없었는데 아내 덕분에 제가 제일 먼저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턱을 바짝 올렸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다들 피식 웃으며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우리 코찔찔이 막내가 애 아빠가 된다고? 말도 안 돼. 너 애 만드는 방법도 알았냐? 뭐래. 형은 내일 모레면 마흔인데 어쩌려고 그래. 지금 낳아도 애가 대학 가면 환갑이네. 그래도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이러다 우리 집 대 끊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막내 네가 처음으로 큰일 했다. 당연하지. 내가 형들이 못하는 걸 해냈잖아. 근데 어떡하냐. 병원이라면 끔찍하신 아버지 손주 없어서 누구한테 병원 물려주냐 걱정했었는데 이제 네 자식 의사시키겠다고 괴롭히게 생겼다. 우리 아기가 병원을 왜 물려받아. 우리 아기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할 거야.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형들과 어릴 때처럼 농담하고 장난을 치는 게 말이죠. 이게 다 아내 덕분입니다. 아버지와도 가까워지고 형들과도 전보다 자연스러워진 게 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형수들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내내 아버지께서 아내는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들어가서 자꾸 쉬라고 하시니까 그게 또 보기 싫었는지 은근슬쩍 아내를 괴롭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임신만 하면 아주 엉덩이가 무거워져서 일도 제대로 안 해. 이럴 거면 일 그만두고 집구석에나 애나 볼 일이지. 돈 벌겠다고 기어나와서 왜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임신했을 때만 그래요? 애 낳아봐요. 매일 애 학교에 일 있다, 애 아프다, 스케줄 엉망이라니까. 동서는 그러지 마. 본인 임신했다고 일하는데 지장 주는 거 그거 완전 민폐야. 안 그래도 다음 달까지만 하고 일 그만두라고 하려고요. 아버지께서 생활비 주신다고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사실 아내는 아버지께 생활비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육아휴직을 좀 일찍 쓰겠다고 했지만 형수들 하는 꼬라지가 재수없어서 그냥 내질러 버렸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형수들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서방님 정말이에요? 아니 애 가진 게 뭐라고 아버님은 생활비까지 주신대요? 그러게요. 저도 그냥 일 때려치우고 임신이나 할까봐요. 형수들은 괜히 자기들끼리 흥분해서 임신을 한 해 만에 떠들었습니다. 글쎄요. 형수들은 이제 노산이라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내가 그만하라고 옆에서 눈치를 주는 바람에 거기까지만 했지만 저는 생각 같아서는 더 한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제 형수들이지만 정말 얄미워요. 아내는 안 그래도 형수들이 본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제가 자꾸 아내 편만 들어서 형수들과 가까워지기 더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형수들과 친해질 필요 없다고 했지만 아내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식구들과 다 잘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형수들이 듣기 싫은 소리라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저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버지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본가에 가기 전부터 저에게 신신당부했어요. 형수들과 친해질 기회니 끼어들지 말라고요. 여보 뭐해? 얼른 가서 음식 차리는 거라도 도우려면 지금 출발 빨리 해야 돼. 아내는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일찍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후식으로 먹을 케이크와 쿠키를 직접 만들었어요. 형수들이 출장 뷔페 불렀다고 몇 주 전부터 생색내는 거 못 봤어? 힘들게 만들어 가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텐데 새벽부터 뭐하러 고생했어. 출장 뷔페도 좋지만 그래도 생신인데 며느리가 직접 만든 음식도 드셔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준비했지. 어때? 이쁘지? 제 아내지만 사람이 참 좋아요. 저렇게 착하고 재주 많은 사람이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을 만나 받지 않아도 되는 대우를 받으며 사는데도 불만 한마디 없이 항상 웃으며 밝게 저를 대해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형수들이 아내를 대우해주지 않는 만큼 저는 더 아내에게 잘해야겠다. 평생 떠받들고 살아야지. 매일매일 다짐하게 돼요. 아내가 만든 음식들을 예쁘게 포장해서 본가를 향했습니다.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벌써 집안에는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마당에는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어요. 유난스러운 형수들이 준비할 법한 규모였죠. 어머, 서방님 오셨어요? 근데 손에 든 거 그건 뭐예요? 뭐 떡이라도 맞춰온 거예요? 그러게. 모양이 딱 돌잔치날 떡집에서 주는 떡 모양이네. 우리가 출장 뷔페 다 불렀다니까 뭘 또 그런 걸 사왔어요. 형수들은 저와 아내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저희를 애워쌌습니다. 이거 떡 아니고요. 우리 시연이가 직접 만든 미역국이랑 디저트예요. 형수들은 매번 사람 불러서 파티만 할 생각만 해봤지 직접 미역국 한번 끓여본 적 없으시죠? 아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어쩌겠어요. 형수들이 하는 꼴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걸요. 에이 서방님도 참. 우리도 음식할 시간 있었으면 아버님 위해서 100번도 넘게 했죠. 병원 일도 바쁜데 우리가 미역국 같은 걸 어떻게 끓여요. 형님들은 미역국 끓여보셨어요? 미역국은 무슨 내 생일날 미역국 먹을 시간도 없는데. 막내 동서가 음식한다고 고생한 것 같긴 한데 아유 동서는 암튼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 아버님이 음식이나 해다 바치는 며느리 예쁘다고 하실 것 같아? 당신 병원에 보탬되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지. 그래 미약국 같은 거보다야 차라리 병원에 보탬이 되는 게 낫지. 이럴 시간에 차라리 조무사 자격증이라도 따는 거 어때? 요즘 우리 병원에 간호조무사 부족해서 난리잖아. 어머 이 김에 동서가 자격증 따서 병원에서 같이 일해주면 너무 좋겠다. 집에서 놀면 뭐해. 나와서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지. 형수들은 하다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임신한 아내에게 노는이 공부나 하랍니다. 저도 아버님 병원에 보탬이 되면 좋죠. 근데 제가 병원 일은 하나도 모르는데 조무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항상 웃어넘기는 아내도 기분이 상할 만했어요.
정말 형수들은 셋 다 의사면 뭐래요. 개념이라고는 없는데요. 하긴 간호조무사는 뭐 아무나 하나. 도대체 뭐가 재밌다고 자기들끼리 깔깔 웃으며 웃는데 저는 기분이 상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욱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는데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제 손을 지그시 잡더라고요. 그만하라고요. 저는 한숨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여우 같은 형수들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본점도 못 보는걸요. 최소 꼬리 9개씩은 달린 형수들하고는 잠깐도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버지 병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형수님들은 마저 하던 일 하세요. 저희는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갈게요. 저는 아내 손을 단단히 붙잡고 구미호 같은 형수들 틈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짓고 있었지만 얼마나 긴장했는지 손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미안해서라도 이 생일 파티가 한시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애교였어요. 생일 파티가 시작되고 나니 형수들은 대놓고 제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일이라도 그렇지 가족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병원 직원들도 초대해서 집안의 가족들보다 아버지 병원 직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아내는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는 게 민망했는지 주방으로 들어가 일하시는 분들 일손을 도왔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가만히 앉아있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해온 미역국이랑 쿠키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자. 인사도 못 드렸는데 저렇게 그냥 두면 아버지가 자기가 해온 것도 모를 거야. 일찍 도착해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려고 몇 번이나 방에 갔는데도 아버지께서 방에 안 계셨어요. 병원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아버지께 따로 인사드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것보다 아내가 해온 미역국과 디저트를 아버지에게 맛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따로 준비해서 저와 아내가 들고 아버지가 계신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와 아내가 쟁반을 들고 있으니 출장 뷔페 직원인 줄 알았는지 병원 교수님 한 분이 아내에게 물은 어디 있냐고 물은 거예요. 저는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그 손님에게 인사를 드린 뒤 이 원장님 막내 며느리라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쪽은 제 안사람이에요. 이 원장님 막내 며느리요. 어머머, 원장님 막내 아들이었구나. 오랜만에 봐서 못 알아봤어요. 어머, 죄송해요. 음식을 들고 계시길래 당연히 출장 뷔페 직원인 줄 알았어요. 이건 제 안사람이 아버지 생신이라 직접 만들어 온 음식들이라 저희가 가지고 온 거예요. 교수님도 쿠키 좀 드셔보시겠어요? 어머, 너무 맛있다. 솜씨가 너무 좋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우리 이 원장님 너무 좋으시겠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언제 나타났는지 형수들이 갑자기 나타나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김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막내 동서랑 벌써 인사하셨나봐요. 우리 막내 동서가 이렇게 사람이 참 소박해요. 제가 봐도 직원인 줄 알았을 거예요. 동서, 그래도 시아버지 생신인데 좀 신경 좀 쓰고 오지 그랬어. 그러게, 여기다가 앞치마만 매면 딱 출장 뷔페 직원이네. 형수들은 또 시작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제 아내에게 막말을 해댔어요. 듣고 있던 교수라는 사람도 민망했는지 후다닥 자리를 옮길 정도였죠. 형수들 제발 좀 그만해요. 나이도 훨씬 어린 동서한테 일일이 참견하고 괴롭히는 거 창피하지 않아요? 어머, 서방님, 괴롭히긴 누가 괴롭혔다 그래요. 우리는 동서 혼자 뻘쭘할까봐 신경 쓰느라 농담 좀 한 건데. 그딴 게 무슨 농담이에요. 2번 더 신경 썼다가는 진짜 앞치마 가지고 와서 서빙이라도 하라고 하겠어요. 저는 최대한 인상을 구기며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제 아내를 가지고 놀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그래도 주변에 다 병원 사람들이라 본인들도 제가 더 했다간 쪽팔릴 것 같았는지 별말 없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아내는 아버님 생신이니 저에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괜히 분란 만들면 아버지에게 또 미운 털이 박힐 거라고요. 저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세상에 제 아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고작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왜 자꾸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한시라도 빨리 이 파티가 끝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아버지께서 아내가 만들어 온 음식을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늘 미역국을 못 먹었네. 생일이라고 눈앞에 사내지미를 보고 홀딱 넘어가서는 미역국 못 먹은 것도 깜빡하고 있었네. 막내야, 고맙다. 역시 너는 마음이 참 따뜻해. 이 쿠키도 너무 맛있다.
꼭 빵집에서 파는 것 같아. 아버지는 아내가 만든 케이크랑 쿠키가 너무 훌륭하다며 이런 재주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달지도 않고 깔끔한 게 나이 든 사람들이 먹기 너무 좋다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주변에 앉아 계신 다른 교수님들에게 아내를 소개하시는데 그 모습이 저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막내놈 알지? 형들 다 의대 다니면서 공부할 때 혼자 기타나 튕기고 다니면서 놀기만 하길래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까 했는데 그래도 처복은 있는지 아들 중에 장가는 제일 잘 갔어. 그 순간 테이블 주변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럴 만한 게 아버지께서 저런 이야기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처럼 무뚝뚝하신 분이 웬일로 아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넷 중에 제일 착하고 남편에게 잘한다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아들 중 제가 장가를 제일 잘 갔다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처럼 학벌 직업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내를 이 정도로 좋게 보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던 아버지께서 아내에 대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특히나 형수들이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형수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좋은 대학 좀 나오고 의사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면서 만만한 아내를 매일 무시하고 업신여겼었는데 아버지께서 다들 있는 앞에서 아내에게 며느리 중 제일 낫다고까지 이야기하셨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게 뻔했죠.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형수들 때문에 화가 났던 감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형수들 모습이 고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존심 강한 형수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파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손님들이 모두 다 돌아간 이후였어요. 아버지는 저와 형들에게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고 그만들 돌아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형수들이 짠 듯이 셋 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일제히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님께서 필요하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약소하지만 동서들이랑 셋이 100만 원씩 모았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집에 뷔페까지 불러줬으면 됐지. 돈은 또 뭐하러 준비했어?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다들 고생 많았다. 집에서 손님들 불러놓고 파티를 한다길래 저와 아내는 따로 준비한 게 없었는데 형수들이 일제히 봉투를 꺼내서 아버지에게 건네니 같은 자식으로서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형들까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생신에 자기들끼리 용돈을 준비할 생각이었으면 저에게도 귀띔이라도 했으면 좋았을걸. 딱 저와 아내만 빼고 자기들끼리 준비해서 보란듯 봉투를 건네니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머뭇거리던 아내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포장된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아버지께 건넸어요. 아버님, 이거 제가 아기 내복 만들면서 아버님이랑 세트로 손수건 하나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거북이 모양으로 수도 놓았어요. 언제 준비했는지 아내가 아기 내복을 만들던 천과 같은 천으로 아버지 손수건을 만들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귀여운 거북이 모양까지 수를 놓아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형수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어머, 손수건? 저런 거 인사동 가면 1,000원이면 사는 거 아니야? 동서, 막내 동서가 직접 만들었다잖아. 그럼 최소 5,000원은 받아야지. 자기들끼리 속삭인다고 속닥거리는데 그 소리가 저나 아내에게 다 들렸습니다. 에이, 왜들 그래? 예쁘기만 한데. 동서, 너무 잘했다. 암튼 동서는 재주도 많아. 이 좋은 능력을 매일 집에서 썩히고 있으니 어떡해? 시간 되면 아예 기저귀도 만들어서 써. 돈도 아끼고 너무 좋겠다. 그 와중에 큰형수는 위안답시고 떠들어대는데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더군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만 돌연변이고 그래서 제 아내까지 무시당하는 거야 잘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선을 넘었어요. 하하, 이게 우리 손주 내복이랑 세트란 말이지? 너무 귀엽다. 고맙다 막내야. 우리 손주 태어나면 내가 이 손수건으로 머리도 닦아주고 입도 닦아줘야지. 제 표정이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게 티가 났는지 아버지께서 애써 아내가 건넨 손수건을 연신 만져보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든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내내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더는 저 개념 없는 불려오 셋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기사 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뉴스 하나 있었는데
모 병원 의사들이 작정하고 제약사에 불법 리베이트 요구해서 망신당했다는 뉴스요. 뭐? 그런 뉴스가 있었어? 나는 못 봤는데. 아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같은 멀쩡한 의사들까지 욕먹는다니까. 돈이나 밝히는 것들이 무슨 의사라고. 서방님은 뜬금없이 무슨 그런 소리라고 그러세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찔리는 게 있는지 작은 형수가 먼저 눈을 흘기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건 큰 형수와 막내 형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더 꼴보기 싫어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더 바짝 다가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갔다가 들었는데 글쎄 그게 우리 병원 의사들 이야기라네요. 어머 서방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 도대체 어디서 들었어요? 당황한 큰형수가 갑자기 제게 달려오더니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러더니 제 눈을 맞추며 그만하라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웃음이 절로 튀어나왔어요. 이 정도 가지고 쪼시면 어떡해요, 형수? 이제 시작인데. 아버지, 그 기사에 나온 의사들이 바로 형수들이에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형수들이 셋이 작당하고 제약사 영업사원들한테 리베이트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억하심정으로 제약사 바꾸려고 하다가 제약사 영업사원한테 걸려서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저도 20대부터 20년 가까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친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병원장 아들이라는 걸 다들 아니 제 앞에서는 병원 이야기를 다들 쉬쉬하지만 제가 누군지 모르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제 앞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슬슬 터놓더라고요. 그러던 중 형수들이 셋이 작당하고 제약질의 갑질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일로 억울했던 제약사에서 기사를 터뜨리니 형수들이 당황해서 곧장 제약사에 사과하고 기사를 무마했나 보더라고요. 행여나 아버지 귀에 들어갈까봐 몸을 사린 거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제가 뭐하러 형수들 비밀을 지켜주나 싶네요. 뭐야? 이게 사실이야? 너희들 정말 그런 짓 한 거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는 항상 엄하고 고지식해도 평생을 지켜오신 병원에 대해서는 각별하세요. 어떤 환자에게나 공평하고 친절하십니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지원도 아끼지 않으시는 편이고요. 거기다가 병원 내에 직원들 간의 노사 문제나 거래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병원과 연관된 모든 사람은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며느리들이 작당하고 거래처에 돈을 요구했으니 이건 절대 좋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죠. 아버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 저는 모르는 일이었는데 작은 동선 말이 다른 병원 의사들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죄송해요. 제가 윗사람으로서 동서를 말렸어야 했는데. 형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베이트 이야기 처음 꺼낸 건 형님이시잖아요. 맞아요, 형님. 큰형님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가관도 이런 과관이 없었습니다. 형수들은 서로에게 죄를 미루느나 여념이 없었어요. 당신 미쳤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치, 우리 자기가 그랬을 리 없지. 이런 일이야 당연히 큰형수가 주도했겠지. 야, 너 말 다 했어? 네 형수가 하긴 뭐래. 당신 정확히 말해. 리베이트의 리자라도 당신이 먼저 꺼낸 적 있어 없어? 형들까지 나서서 형수들을 나무랐습니다. 형들도 뻔하죠. 본인 아내들의 실수가 본인들에게까지 피해로 돌아올까봐 발을 빼는 거예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 의사라고 매일 내 앞에서 뻐기고 제 아내를 무시해대더니만 하는 짓은 본인들이 더 볼품 없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못해. 너희가 아무리 내 며느리들이라고 해도 이 일은 그냥 못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인사팀이랑 법무팀에 얘기해서 조치할 취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다들 자숙하고 있어. 아버님 아니에요. 저희 말만 꺼낸 거지 리베이트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제약사에서 안 줬으니까 너희들이 못 받은 거지. 그게 안 받은 거야? 이런 못된 것들. 환자들을 가지고 돈놀이를 해? 내가 너희들 가만둘 줄 아냐? 아버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뭘 모르고 한 일이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주 시아버지 생일날 잘한다 잘해. 그만 입들 다물고 다 꺼져. 꼴도 보기 싫다. 아버지는 며느리들이고 아들들이고 다 보기 싫으니 썩 꺼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아버지에게 죄송했어요. 생신인데 제가 또 괜한 분란을 만들었나 싶어서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생신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었는데 형수들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됐어. 너 아니었으면 이 중요한 일을 모르고 넘어갈 뻔했다. 그리고 생일이야. 우리 막내 며느리가 미역국도 끓여와서 먹고 이렇게 귀여운 선물도 받았으니 나야 고맙지 뭐. 아버지께서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와 아내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희 아니었으면 이번 생일을 더 망칠 뻔했다고요. 얼마 뒤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모두 다 집으로 소집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다들 모이라고요. 아버지 생신 파티 이후 병원에는 한바탕 소독이 있었대요. 아버지께서 의사들을 대대로 감사해서 혹여나 지금까지 리베이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답니다. 며칠 동안 병원이 시끌시끌했다네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직접 형수들이 갑질을 한 제약사에 찾아가 사과까지 하셨답니다. 몇십 년 동안 거래를 해온 거래처인데 당신이 며느리들 교육을 잘못시켜서 서로의 믿음에 스크래치가 생겼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요. 그 일이 의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형수들이랑 형들이 동료들 사이에서 망신을 당했다네요. 형들은 대학 때부터 의사 집안의 병원장 아들이라고 무지하게 뻐기면서 다녔는데 아내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당분간은 쪽팔려서 동창회도 못 나갈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대박은 아버지께서 형수들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아버지는 고민 끝에 형수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짓을 벌여놓고도 내 며느리들이라고 봐주면 병원 직원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원장 며느리도 잘못하면 잘린다는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다른 직원들도 돈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냐. 아버지의 결정에 형과 형수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냐며 난리를 쳤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의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상태라 형수들은 재취업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형수들은 결국 친정에 손을 벌려 개인 병원을 개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그 바닥에 소문이 다 난 상태라 그마저도 쉽지 않은지 형수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눈을 흘기더군요. 가만 보면 참 양심이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명색이 의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 없는 짓을 저지르려고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건데 그 와중에도 제 탓을 하니까요. 사방님, 저는 형님들이 시키는 대로 한 거란 거 잘 아시잖아요. 아버님께 저라도 좀 좋게 이야기해 주세요. 큰 형수나 작은 형수는 어떻게든 친정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내 형수는 그마저도 잘 안 됐는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저에게 아버지에게 한마디만 더 이야기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형수 친정 베트남에서 사업한다고 바로 얼마 전까지 제 안사람 앞에서 뻐기지 않으셨나요? 다른 형수들처럼 친정에 이야기해서 개업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쪽팔려서 말 못했는데 사실 친정아버지 사업 망해서 한국 들어온 지 꽤 됐어요. 저 이러다가 정말 의사 인생 끝나게 생겼어요. 막내 형수는 제발 아버지에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들은 적도 안 했습니다. 저도 저를 무시하거나 막대했으면 이 정도로 단호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제 아내를 건드렸으니 저도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실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형수들은 아버지 병원을 떠났고 제 아내는 아버지 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들어가게 됐냐고요? 아버지 병원 1층 상가에 아내가 빵과 커피를 파는 가게를 하게 됐어요. 아내가 출산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아내를 부르시더니 출산 선물로 1층 상가 자리를 줄 테니 장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게 연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워낙 자리가 좋으니 매출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아내가 너무 바빠져서 제가 딸을 키우느라 정신은 없지만 그래도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내 덕분에 저와 아버지 사이도 전부 다 많이 좋아졌고요.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의 저처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의 제 나이를 상상하며 와, 엄청 어른이다 이렇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다지 멋진 어른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머쓱해지네요. 평범한 것도 축복이라면 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를 보자면 저는 평범하나 평범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으니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지 굉장히 애매한 유년 시절을 보유한 사람 같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각자 풍족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라났으나 홀로 개천용으로 성장하신 분들이셨다고 해요.
낭중치주라고 하나요? 비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평범한 환경 속에 놓인다고 한들 그 재능이 가려지지는 않는 법이죠. 부모님 두 분께서 그런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동족임을 한눈에 알아보셨고 금세 결혼까지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분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나 봐요. 그 범위 안에는 가족들도 포함이었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친형에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있던 돈을 모두 잃은 것도 모자라 빚까지 지셨지요. 그 바람에 두 분의 신혼집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좌절한 상황 속에서 두 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엄마의 뱃속에 제 언니가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은 이를 악물고서 사기를 치고 잠적한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은근히 옹호한 다른 가족들까지 이제는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뱃속의 생명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둘째인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엄마 쪽에서 배신이 일어났죠. 엄마의 절친한 고향 언니분께서 당시에 아무도 몰래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온갖 돈 되는 것들을 훔쳐가서 이민 자금에 보탰고 미국으로 떠나 영영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 금수만도 못한 것 같으니라고. 돈이 없어 굶어 죽겠다기에 얼마나 막막할까 싶어서 잘 대해줬건만. 우리 집에 초대받고 싶다기에 흔쾌히 들어주고 몇 번이나 식사 대접도 해줬건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천벌 받을 것들! 당신 지금 그 미친 여자네 가족들만 욕할 때가 아니야. 처가 식구들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은은하게 고소해하는 반응들 당신도 느꼈지? 앞으로 우리가 더 방비하면서 살면 돼.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더 이상은 뼈 빠지게 노력해서 힘들게 번 돈을 그 아무에게도 10원 한 장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거야. 두고 봐. 나는 지금보다 더한 성공을 계속해서 이뤄갈 것이고 누구보다 돈을 많이 모을 테니까. 서글프게 우시는 엄마 옆에서 아버지는 일을 가셨다고 해요. 저는 너무 어려서 당연히 그 상황을 몰랐는데 언니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제가 크고 나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 이후로 무지막지한 구두쇠가 되셨답니다. 특히 아버지요. 분명 초반에는 그 정도까지 심각한 구두쇠가 되실 작정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그런 버릇이 고착되어 가면서 정도가 심해지신 거겠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는 것처럼 돈이란 것도 써버릇 해본 사람이 쓸 줄 아는 거거든요. 마감 세일에 길들여진 사람은 절대 마트에서 제 시간에 파는 정가의 물건들을 선뜻 구매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 말이 뭔지 10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 집이 가난한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랬겠나요. 엄마, 나 이제 운동화가 너무 작아졌는데 새로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이번에 중간고사도 잘 봤으니까 새 운동화 사주세요. 네? 그거 아직 상태가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굳이 새로 사겠다고? 나는 네 나이 때 더 이상 발이 자라지 않았었는데 아유 그래 뭐 신발이 불편하다는데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다음에 시장에 장 보러 갈 때 신발 가게 들려서 사올게. 색깔은 검은색이면 될까? 시장이요? 아 진짜 엄마 시장표 운동화도 너무 창피한데 왜 또 검은색이에요? 그거 때 타지 말라고 어두운 색 고르시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 신고 싶다고요.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쉽게 시장표 검은색 운동화 사오신다고 하시는 게 정말 너무해요. 그리고 이 나이 먹어서 엄마가 운동화 사오는 애들은 없다고요. 다 자기가 매장 가서 직접 고르지. 체육대회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 운동화가 너무 간절했었어요. 엄마는 망설이시는 기색을 한껏 보이시다 저에게 새 것을 직접 사라며 그 보기 힘든 지갑을 꺼내어 지폐를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갑게 그것을 받아들려고 할 때였죠.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손이 그 돈을 중간에서 휙 낚아챘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손길의 주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중학생이 이렇게 비싼 운동화를 사 신는다는 거야?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때인데 마음이 쓸데없이 콩밭에 가 있는다는 게 벌써 티가 나는구만. 내 눈은 못 속이지. 당신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무르게 굴지 마라. 버릇만 나빠져. 가뜩이나 지연인 녀석이 대학생 됐다고 멋부리라고 허파에 바람 들어간 거. 그 정신머리 고치가 아니라 힘들어 죽겠는데 지선이는 더 제때 더 똑바로 키워야 할 것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언니가 친구들에 비해서 쪼들리면서 하는 것 같던데요? 힘들게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고 그게 어딜 봐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건지. 너 지금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지선이 너 이 녀석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공부나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장학금 받을 생각이나 해. 괜한 잡생각이나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는 엄마께서 저에게 주셨던 5만 원 중 3만 원만 도로 돌려주셨습니다. 그걸로 신발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다 하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오실 때에는 엄마께서 군말 않고 가만히 계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에 저도 힘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원망스러웠고 서러웠지만 그래도 속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저희 집이 잘못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형편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허리띠를 졸라매실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그렇게 여겼습니다. 집 있고 차 있어도 어렵게 살 수 있는 게 세상 사는 것이구나. 학교 친구들을 보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좁고 안 좋은 집에 사는 애들도 나보다 매점에서 돈을 더 많이 쓰던데. 집에 차가 없다는 친구도 반에서 한 명 있는데 걔도 나보다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 세상의 법칙이란 이해하기 힘들다. 내가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걸까?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기 전에 그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제가 대학 입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느 날 언니에게 상담을 청했을 때였습니다. 명문대학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도 저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왔는데 거기에다가 장학금까지 노려하니까 더욱 숨이 막힌다는 얘기를 제가 꺼냈었죠. 저희 집에는 4년 내내 그 비싼 학비를 감당할 경제력이 없을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언니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지선아,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너 진짜로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거 맞지? 우리 집 가난하지 않아. 오히려 웬만한 집들보다 돈 많아. 그런데 쓸 돈이 없어서 그게 문제일 뿐이야. 뭐?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쓸 돈이 없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나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 아휴, 우리 집에는 돈을 버는 능력은 있지만 그걸 쓸 생각은 없다는 뜻이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지독한 구두쇠인지 너는 평생을 봐봤으니까 잘 알겠지?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신 분들이고 쓰는 것에는 엄청나게 인색하시니까 네가 그걸 바꿔놓을 수는 없을 거야. 그냥 순응해. 그날 언니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눈치도 없고 어리숙하고 순진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부모님께서 돈 없다, 먹고 죽을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겠죠. 멀쩡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난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얼마나 서럽고 분하고 억울해서 부모님과 많이 싸웠었는지 몰라요. 대학을 갔는데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허덕이는 제 자신을 보면서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아버지와 대립을 많이 했고 옆에서 네가 이해해라고 저를 다독이시는 엄마도 짜증났던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냥 손 안 벌리고 저 알아서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던 언니는 어쩌다 보니 그 본사가 있는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더니 거기서 형부를 만났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형부가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인물이에요. 언니는 일적인 능력이 좋았으나 완전히 선남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였죠. 알아서 인생 잘 사는 언니를 보며 저는 더더욱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부모님께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산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듯 싶네요. 시간이 흘러 저는 굉장히 수더분한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수더분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무소유의 포변이라고 할까요? 욕심 없이 자기 맡은 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결혼하면서 저희 집 배경을 남편에게 다 밝혔습니다. 부모님과의 애증어린 역사도요. 근데 남편 콩고물 부스러기 하나 기대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말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자연스레 시댁에도 제 친정이 사실은 꽤 잘 산다는 걸 밝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뜻하면서도 측은한 눈길로 맞아주셨죠. 우리 둘째는 어쩜 이렇게 꼭 자기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사람이 맑고 신중하고 그동안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결혼 생활을 부디 무탈하고 행복하게 잘 하기를. 뭔가 저를 굉장히 오해하시는 듯 보였으나 정성해줄 필요성은 못 느꼈네요. 남편이 자꾸 옆에서 괜히 말씀드리지 마 이런 눈치를 주기도 했고요.
남편은 3남매 중 둘째였는데 첫째인 신우이는 놀랍게도 굉장한 부잣집에 일찍 시집 갔다가 적응 못하고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이혼한 전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인 남자 시동생은 회사도 좋은 곳에 다녔으며 무엇보다 처가를 잘 얻었습니다. 동서가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형님, 그 운동화 나이키에서 나온 신상품의 디자인을 따라한 거 아니에요? 브랜드 없는 보세 운동화네요? 아니, 슬리퍼도 아니고 운동화를 그 나이에 굳이 보세를 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운동화를 신은 건 형님인데 왜 창피하면 왜 저희 몫인가요? 그리고 놀고 자빠진 인물이었죠. 어찌나 말하는 걸 깍쟁이처럼 해댔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가 신은 운동화 제 눈에는 구질구질해 보였는데 그까짓 것도 3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라고 했어요. 동서가 굉장히 우쭐거리는 스타일이고 그런 동서에게 시댁 식구들이 별 지적 못하는 중이고 덕분에 시동생은 콧대가 덩달아 높아졌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하고 나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음으로 상대 자체를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동서의 기준에는 이혼 여인 신우이가 거슬릴 법도 했는데 부잣집에 한번 다녀왔다는 전적을 높이 샀는지 신우이한테는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성질 나쁜 동서의 목표물에 걸렸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좋은 고기가 들어와서 그걸 함께 맛볼 겸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향 친구분께서 되게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크게 한턱 쏘셔서 한우 세트를 보내주셨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그걸 받아보시자마자 얼른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눌 생각부터 하셨다네요. 그래서 미룰 것 없이 곧장 토요일 주말에 모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님,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에 이미 부부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일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하신 시각보다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너희는 왜 하필 이런 때에 그런 일정을 잡아놨었니? 웬 부부 모임이야? 너희가 그런 걸 도통 다닐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맛보기 힘든 최고급 한우를 빨리 먹으러 오지 않고 꼭 그런 모임에 먼저 참석을 해야겠어?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모임에 원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임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길래 간만에 얼굴도 볼 겸해서 겸사겸사 참석해 보려고요. 모임은 후딱 마치고 맛있는 한우 먹으러 그날 최대한 일찍 가볼게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괜한 걸로 배 채우지 말고 와서 한우나 많이 먹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한우를 양껏 편하게 먹어보겠니? 알았지?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구셔서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애매한 기분이 들었네요. 그날 정말로 부부 모임 일정이 있었는데 처음 회동하는 것이었지만 그중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일부러 나갔던 측면도 있었어요. 별로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옛 학창시절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그 자리가 꽤나 즐거웠습니다. 기분 좋게 자리를 떴고 시댁으로 향했죠. 부부 모임에서 제대로 활약해준 고마운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말이에요. 왠지 차에 놔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가방을 그대로 메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러자 거실에서 커다랗게 편 상을 2개 붙여놓고 한우를 구워 먹고 있는 시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동서 이렇게 5명이 순서대로 앉아 있었고 저희 부부가 앉을 공간이 남아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앉았고 시어머니께서 부부 모임 어땠냐고 물어보시기에 이런저런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동서가 저를 힐끗힐끗 거리길래 그 시선이 느껴져서 신경이 쓰였는데 잠시 후 피식 웃음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건 누가 봐도 사람을 비우는 행동이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동서가 오늘 또 시동 거는구나 싶어서 제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동서 쪽으로 시선을 절대 두지 않은 채로 고기만 먹었어요. 동서가 자꾸 제 쪽을 쳐다보며 피식 비우는 소리를 내는 걸 뻔히 알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저희 2사람만이 알고 있는 묘한 대치가 한참 이어졌죠. 그리고 둘 중에서 먼저 인내심을 잃은 쪽은 동서였습니다. 참지 못하고 결국 제 쪽으로 자기 몸을 기울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니까 좀 천천히 드세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 때 아니면 최고급 한우 구경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아까는 고기를 조금만 꺼내서 구웠었어요. 작은 며느리와는 처지가 다른 큰 며느리가 안쓰럽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 남은 게 여유로워요. 음미 좀 하면서 드시죠.
그렇게 허겁지겁 드시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해져요. 내가 그렇게 허겁지겁 먹었어? 몰랐네. 모임 자리에서는 밥을 워낙 안 먹다시피 했더니 배가 고팠나 봐. 누가 나 안 쫓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동서 덕분에 천천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굳이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는 얘기는 나한테 안 해줘도 돼.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을지 나는 이미 아는데 동서가 일부러 안 좋게 나에게 비꼬아서 전달을 하는 것 같거든. 비꼬는 건 지금 형님이신 것 같은데요? 어이없어. 고기 아직 남았다고 알려드려도 지랄이야 진짜. 겉도 속도 간장종지만 하네. 이래서 사람은 너무 없는 형편에서 자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제가 동서의 마지막 중얼거림을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신종 무례인가 싶어서 제가 동서를 휙 쏘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식구들이 저희 쪽을 주시하면서 혹시 뭔 일 났나 싶어서 당황한 눈치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 좋게 모인 자리에서 제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고개를 꾸벅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시를 해보이고는 고기 먹는 것에 집중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 고기 맛도 별로 안 느껴졌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요. 이번에야말로 동서한테 크게 한마디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머릿속으로 동서한테 훈계를 하는 상상을 하고 났더니 기분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날 그대로 참고 넘길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서가 기어이 선을 먼저 넘고 말았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나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형님이 설거지를 하시면 제가 그릇들 싹 모아서 정리한 다음에 싱크대에 갖다 드리고 식사상 마무리 정리 다 하고 그런 작업할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할까? 난 우선 싱크대에 나온 그릇들부터 먼저 설거지 시작할게. 동서가 이쪽으로 접시대를 쫙 날라줘. 동서가 그렇게 일을 하자길래 괜찮겠다 싶어서 따랐더니 웬걸요. 동서는 말 그대로 접시만 무식하게 싱크대 위로 쌓은 게 전부였어요. 접시 위에 잔반이 좀 남아있으며 그걸 음식물 쓰레기통에 따로 정리를 하고 싱크대 위로 올리는 성의는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저녁상 위에 남아있었던 그대로를 저에게 계속 날라주었습니다. 참고로 신우이는 후식 과일 준비에 들어간 참이었고요. 며느리 둘이서 마무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동서는 접시만 날라버리고 그저 룰루랄라. 가만 보니까 거실에 상을 펴놨던 것의 뒷정리는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 하고 있었죠.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가 다시 부엌 싱크대 주변으로 다가왔을 때 한마디 했죠. 저기 동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것에 비해 동서가 너무 하는 게 없잖아. 이건 본인이 생각해도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안 그래? 네? 전혀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형님, 오늘 늦게 오셨잖아요. 그럼 상 차리고 준비하는 건 누가 다 했겠어요? 그때 빠지셨으니 지금 하셔야죠. 그런 거였어? 아까 일을 많이 해서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였어?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어머니께 가서 아까 상 차리실 때 동서가 같이 준비한 거 맞냐고 여쭤봐도 되지? 이상하게 나는 동서가 아까도 뒷짐만 지고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 왜 그런 건 꼬치꼬치 묻고 짚으려고 하세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설거지나 이런 집안일 이골이 나게 많이 해오셨을 뿐인데 이것 좀 혼자 하신다고 해서 뭐가 덧나나요? 저는 형님과는 다르게 집에서 힘들게 가사노동을 안 하면서 곱게 컸어요. 이런 기본적인 차이도 있다는 걸 배려심 가지고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듣자 하니 황당한 개소리를 하네? 동서, 지금 그 말은 뭐야? 그럼 나는 뭐 집에서 가사노동하면서 험하게 큰 사람이라는 거야? 나도 그다지 험하게 자라지 않았어.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 저에 비하면 험하게 자라셨다는 거죠. 딱 봐도 계급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건 그냥 넘길 수 없겠는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계급 차이? 울컥한 제가 당장 고무장갑을 벗어던질 기세였는데 동서가 사람 약 올리는 표정으로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먼저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거실 쪽으로 도망간 동서를 그렇다고 제가 무작정 따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나이 먹고 이런 걸로 화딱지 부리지 말자 싶어서 꾹 참고 마저 설거지를 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상 크게 차려서 먹을 때야 즐겁고 신나지만 뭐든지 뒷정리가 골치 아픈 문제라는 거 집안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힘들게 설거지만 다 끝내놓으면 다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제 또 설거지 전쟁을 벌일 부엌 정리가 남은 거죠. 거기까지 제가 혼자서 다 하는데 속에서 아무리 잠재우려고 해도 얄미운 동서가 아른거려서 열불이 터졌습니다.
싱크대 물기까지 점검을 다 하고 나서야 과정이 끝났고 제가 터덜터덜 거실로 나갔다가 조금 놀라고 말았어요. 저를 제외한 모두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모여서 후식 과일을 먹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한 남편이 씩 웃어주다가 이내 흠칫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그 사이 너무 피곤한 몰골이 되어 있었으니 그랬겠죠. 그 다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서 저를 또 놀라게 만드셨어요. 이제야 다 한 거니? 아니, 너는 그러길래 왜 그걸 혼자 다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작은 애가 너 도와주러 갔다가 네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 바람에 머쓱하게 돌아섰다고 하더라. 네? 동서가요? 저는 동서한테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동서? 뭐라고 말 좀 해봐. 나 혼자 다 하도록 떠넘기고 도망간 거 동서 아니었어? 제가 너무 당황해서 대꾸했더니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시동생은 뭔가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변경이랍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황당했던 게 시동생이 그런 말을 늘어놓으니까 시아버지께서는 헛기침을 2번 하시면서 난 모른다 라는 표시를 하셨고 신우이는 눈알만 엄청 굴려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그것만 뚫어지게 보면서 역시나 난 몰라 라는 표시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어색하게 호호 웃으시면서 저한테 얼른 와서 과일 남은 거라 먹으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동서가 잘못을 했든 말든 이런 상황에서 다들 제 편을 들어주기에는 어렵다고 표현하는 중인 셈이었죠. 제가 표정이 어두워진 채로 다가오니까 남편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한테 입모양으로 내가 한마디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유, 그냥 또 오지게 똥 한번 밟은 셈 치자 싶어서 남편에게 고개를 도리도리 해줬어요. 이때 집에 가기 전에 얄미운 동서 뒤통수나 칠수인 척 한번 후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혼자 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멍하게 있었고 시선은 의미 없이 텔레비전에서만 고정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몰랐어요. 시댁 식구들이 뭐 때문에 시시덕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동서가 시시덕거리는 이야기를 나머지 식구들이 듣고 있는 것이었죠. 잡담이 들려오든 말든 저는 멍하게 생각하는 것만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날아들었어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샤넬 가방을 가품으로 매시는 건 너무 티나는 거 아시죠? 아까 부부 모임에 다녀오셨다더니 어쩜 좋아요? 거기 계셨던 분들 이거 가품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뭐? 동서 지금 내 가방 보고 있는 거였어? 방에다가 둔 줄 알았는데 거실 구석에 뒀었나 보네. 남의 가방은 왜 살펴봐? 그리고 웬 가품 타령이야?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너무 그렇게 구실 필요 없어요. 집안에서 만신당하고 바깥에서 망신 안 당하는 게 낫죠. 안 그래요? 제 생각인데 형님, 부부 모임에서 만난 그 분들한테 뒤에서 비웃음 엄청 당하시겠다. 제가 조언 드리는데요. 오늘 만났던 그 조합하고는 다시 만나지 마세요. 다른 명품도 아니고 샤넬을 이렇게 티나게 가품으로 메고 다니는 거 대학생들이나 할 법한 짓인데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안 만나시는 게 상책이죠. 제가 정신을 빼놓고 있던 사이 동서가 제 가방을 살펴보고서는 멋대로 이거 가품이다 라고 떠든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반응이 없자 굳이 저를 불러서 공개 망신을 준 것이었죠. 정작 부부 모임 현장에서는 제가 망신을 당하지 않았건만 동서의 말이 너무 황당하고 우스웠습니다. 그 부부 모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은 제가 메고 나간 가방을 보면서 우와 소리를 냈었고 저와 함께 명품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명품에는 문외한이라고 밝히니까 사실은 자기도 명품 세계는 잘 모르는데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에 가끔 공부한다고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저를 알았는데 집은 잘 사는데 검소한 애라고 은근하게 소문난 걸 들었었다고 했어요. 학창시절 그대로 제가 잘한 것 같다면서 그 친구는 웃었죠. 저는 마냥 따라 웃을 수 없어서 샤넬 가방만 매만지며 상념에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낸 후였는데 동서가 멋대로 짐작과 평가를 동시에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언제부터 명품 감별사였어? 그거 가품 아니고 진품이야. 동서는 나보다 명품에 대해 잘한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보면 어떡해? 진품은 지금 이게 800만 원이 넘는데 형님이 그걸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설마 그 정도 형편의 사치를 꿈꾸시면서 엄청나게 무리는 하실 분은 아니신 것 같고 근데 진품이 맞다고 자신하시고
아, 알겠다. 진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파는 인터넷 업체에서 사셨죠? 가격은 진품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혹하셨을 테지만 애석하게도 형님, 그건 다 가품을 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이나 그런 데서 사놓고도 자기가 진품을 맨다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어머, 우리 형님 어쩜 좋아. 너무 안타까워. 울상을 짓는 척하는 꼴이 이제는 정말로 못 봐주겠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이런 상황이 불편하시다는 표정으로 당장이라도 자리를 뜨실 기세였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게 진품인가 아닌가를 신우이한테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신우이는 엄청 당황한 표정으로 제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리송하다는 눈빛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그 부처같고 묵직하고 착한 사람이 조금 화가 나고 말았는지 자기 동생한테 너는 왜 배우자 단속을 못하냐며 한 소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저를 위해 동서가 오히려 나서준 것이라며 제가 나중에 큰 망신 당할까봐 동서가 걱정한 것이라나 뭐라나 그딴 소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형한테 대꾸하는 태도가 영 불량하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집안 꽤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스스로 형보다 나은 아우처럼 느끼고 있다고 해도 그걸 겉으로 저렇게 표출하면 안 되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저렇게 겉으로 막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동서 때문에 물든 듯 싶었어요. 동서가 워낙 개성 강하고 기가 센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댁의 현장을 찬찬히 뜯어보며 어처구니 없는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의 원흉인 동서에게 제가 슬그머니 말을 건넸죠. 동서, 슬슬 어머니께서 내가 가품을 사기당한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눈치인데 동서가 일 버렸으니까 직접 수습해. 참고로 이 가방은 진품이고 내가 직접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백화점에서 유통된 진짜 배기가 맞아. 직접 구입을 안 하셨으면 꺼림칙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가품인 것 같다고 지금 저한테 돌려서 심경 고백하신 거 맞죠? 아, 엄청 웃긴다. 동서, 원래도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따라 왜 이래? 간만에 보니까 사람이 반쯤 실성한 상태 같네? 친정집에 우환이라도 있었어? 형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저희 집에 우환이 왜 있어요? 보잘것없는 형님 친정이나 걱정하면서 사세요.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뭐? 보잘것없어? 동서가 알면 뭘 그렇게 내 친정에 대해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동서, 내가 만약에 저걸 가품으로 구매해서 메고 다닌다고 한들 그걸 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까발리면서 나를 엿먹이는 거야? 동서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심보가 못된 거야? 본인 입으로 어려움 없이 유복하게 자랐다고 그런 말을 전에 했던 거 아니야? 도대체 이 과정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만이었어? 대체 뭐가 문제라서 언행이 이따위야?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 동서, 모자람 없는 환경 속에서 인정이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저의 작은 목소리가 한 채 흔들림도 없이 빠르게 흘러나갔어요. 제 말이 이어질수록 동서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각자 혼란스럽게 있던 시댁 식구들이 어느새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가운데 샤넬 가방을 둔 두 며느리의 대치 상황이었고 방금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동서 쪽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으니 시댁 식구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동서가 이를 갈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 더럽게 하네. 원래 캥기는 게 없으면 말이 짧은데 꼭 이렇게 캥기는 구석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 너보다 잘난 나한테 열등감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에는 자존심 때문에 안 되겠고 기껏 탐나는 게 정교한 샤넬 가품 장만해서 나한테 선보이는 거야? 내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명절 때 샤넬 가방 메고 왔었던 게 그렇게 부럽고 충격적이었나 봐? 네가 내 가방 훔쳐갈까 봐 그 이후로 그 샤넬 가방 안 메고 왔어. 내 거는 진품이거든. 근데 너는 사람 자체가 나에 비하면 가품이라 그런가? 정말 짭스럽다. 사람도 짭이고 가방도 짭이야. 모두가 듣는 가운데서 행해졌다는 것에 더욱 충격적인 동서의 발언, 그리고 엄청난 전막이 감돌았습니다.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던 동서는 자기 표정보다도 더 차갑게 식은 공기를 읽은 것인지 아차 싶은 얼굴로 입가에 손을 가져가더라고요. 당황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 시선 교환을 하는 것까지 보고 저는 그 문제의 샤넬 가방을 모두가 지켜보는 와중에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자 내용물이 거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죠. 그렇게 해도 제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가방 내부의 수납 공간에 손을 넣어서 그걸 끄집어냈습니다. 그건 바로 작디 작은 물건 명함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부부 모임에서 혹여나 이걸 고등학교 동창 앞에서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챙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댁 식구들 앞에서 꺼내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만큼 참은 상황이었고 결국 본의 아니게 숨겨왔던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그러는 너도 말 더럽게 많은데? 근데 너 방금 나한테 반말했냐? 성실만 나쁜 게 아니라 너는 판단력도 나쁜 것 같아. 아무리 네가 오만방자하게 굴어도 모두가 묵인해준다지만 그렇게 대놓고 싸가지 없다는 걸 공개해버리면 어떡해? 너만 손해지. 앞으로는 싸가지 잘 챙기고 살아라. 내 앞에서 이제는 주제 파악 잘해줬으면 좋겠고 눈에 안 띄워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 아니 홧김에 반말이 나간 것뿐이고요. 형님이 먼저 함부로 제 인성을 논했으니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주제 파악을 해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시고요. 잠깐. 근데 이건 뭔데 저한테 주세요? 명함? 웬 명함을 저한테... 코웃음 치면서 말을 잇던 동서는 명함의 내용을 무심코 확인했다가 슬쩍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함의 시선을 고정했죠. 상황을 보고 있던 시동생이 호기심이 생겼는지 다가와서는 동서 옆에서 그 명함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윽고 신우이가 슬그머니 그쪽으로 가서는 두 사람의 뒤편에서 그 명함을 응시하였죠.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시어머니셨어요. 아이고야, 내가 진짜 체명에 못 살겠다. 며느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게 웬 소란이라니. 아이 근데 큰애야, 너는 뭔 명함 쪼가리를 작은애한테 건네줬어? 어? 저게 대체 뭔데 다들 신중한 표정들이 돼서 빤히 쳐다보고 있다니? 다름 아니라요. 저건 제 친정 아버지 명함이에요. 그간 제가 어머님께도 그리고 아버님께도 제 친정 이야기를 정확히 밝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네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셨는데 반면 명함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던 세 사람은 금세 낯빛이 완전히 사색이 되고 말았지요. 특히 명함을 쥐고 있는 동서의 손이 수전증 환자 마냥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부모니 두 분께서도 그 명함을 확인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라는 표정으로 저와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이게 웬 수작질이에요?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님께서 형님의 친정 아버지시라고요? 그럼 형님이 회장님 딸? 있는 집 자식? 금수저? 우리 동서는 표현이 참 다채롭네. 근데 다 맞는 말이야. 나 회장님 딸이고 있는 집 자식이고 요즘 유행하는 표현에 따르면 내가 바로 금수저야. 동서는 무슨 수저야? 계급 따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물어볼게. 흙수저는 아니니까 동수저? 아니면 은수저? 아니 저는 계급 따지는 거 별로 좋아한 적이 없고요. 우선 설명 좀 해주세요. 형님이 정말로 이런 친정을 두셨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세요? 왜 떵떵거리며 살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소박하게 수수하게 이러고 사시는 건데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탁 치켜들면서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본인을 우려볼 수 있도록 명품도 휘두르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금수저인 거 팍팍 티를 내면서 자랑하고 그렇게 사셔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건 말이 안 돼요. 형님이 금수저 집안 사람일 리가 없어요. 그쵸 어머님? 제 생각과 동일하시죠? 동서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을 아주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동조를 하지도 안 하지도 못하시고 아연실색으로 제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당신께서 보아오신 것이 있기에 제가 잘 사는 집안의 딸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상황인데 제 남편이 초연한 얼굴로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남편의 표정이 그러진 못했겠죠. 그런데 늘 묵묵하고 거칠에 싫어하는 성격의 아들이 그런 표정으로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직감적으로 진짜 부자 맞구나 라는 느낌이 오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우신지 이마를 짚으셨고 신우의 부축을 받아서 소파 구석에 몸을 기대 앉으셨어요. 내도록 말씀을 안 얹고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놀란 목소리로 한마디 거두셨죠. 사돈댁이 설마 이런 집안이었다고? 나는 여태껏 박하 사돈께서 일찍이 건강상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시고 소일거리나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이런 회사의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퇴근 업무를 안 하신 거였어? 이럴 수가. 그간 대체 이런 엄청난 사실을 왜 숨긴 거냐? 무슨 이유로?
숨기려고 했다기보다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성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숨겼다고 느끼시겠죠.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친정 아버지께서 몇 번의 고비를 겪으신 끝에 절치부심으로 성공을 맛보신 분이라 그런지 굉장히 매사에 철두철미하시고 엄청난 구두쇠예요. 자식한테는 돈을 쓰실 법도 하건만 도통 그러지 않으셔서 제가 결혼 전에 친정 아버지하고 엄청 싸운 적이 몇 번 되네요. 서로 가치관이 많이 달랐거든요. 아, 참고로 이 명품 샤넬 가방은 제 친정 엄마께서 제가 혹시 기죽으면서 살까봐 사주신 거예요. 이게 생겨서 좋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지만 기가 죽어서 지낸 적은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지독하게 인색하시고 저와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르시지만 속으로는 자식 미워하고 사랑하시는 분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희한하게 저는 머릿속으로 제 친정 부모님 두 분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살면서 그토록 두 분이 애틋하게 여겨진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동서와 시동생이 시선 교환을 하면서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그러다가 동서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마른 침을 꿀꺽 크게 삼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엄청난 배경의 주인공이셨네요. 그런데 결혼한 자식이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게 둘 정도로 인색한 부모님이시라면 별로 금수저가 아닌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떨리는 목소리로 기껏 제 처지가 여전히 자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던 동서의 마지막 몸부림, 제가 웃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여유롭게 제가 씩 웃어 보이자 동서는 히익 소리를 내면서 저절로 눈을 깔았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번갈아 쳐다보며 밝혔습니다. 이건 올해 안에 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는 이미 제 앞으로 받기로 한 건물이 한 채 있어서 내년 안으로 건물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선 씨는 친정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몇 주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일도 아니고 여러모로 신중하게 초석을 다져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천천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어지럼증이 다 나으셨다는 듯 소파에서 일어나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다가와 저희 손을 잡아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표정이 되셔서 그저 멍하게 계셨고요. 시누이는 자기 모침 옆에 달라붙어서 저에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는 중이었죠. 그리고 그때 시동생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제 남편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뭐야? 형은 앞길이 탄탄대로인 거야? 무려 탄탄한 회사의 회장님을 장인어른으로 두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예정이고 그러다가 회사까지 물려받으면? 그럼 월급쟁이 신세를 벗어날 수 없는 나하고는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넘볼 수도 없는 영역인데?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김치국 마시는 상상에 나래를 속으로만 알 것이지 왜 입 밖으로 내서 다 들리게 해? 나는 욕심을 크게 낼 것도 부릴 것도 없고 그저 주어진 상황과 자리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 생각뿐이야. 그게 바로 내 귀에는 가진 자의 여유처럼 들리는데? 형, 내가 말했었나? 나는 옛날부터 누구보다 성실하고 올곧은 형이 최고라고 생각해왔었어. 시동생이 처연한 미소를 지으며 제 남편에게 달라붙어 아부를 시작했죠. 그런 걸 성격적으로 질색할 수밖에 없는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고요. 그리고 동서는 기어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게 원통함의 눈물인지 어쩐 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눈물을 또르르 흐르는데도 그걸 달래주기는커녕 시어머니께서 따끔하게 혼내시는 것에 동서의 표정이 서럽게 변했었답니다. 너는 큰애가 네 손윗사람이라는 개념은 있는 거니? 어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성질 가는 대로 행동하고 그럴 수가 있어? 당장 잘못했다고 빌고 사과해. 어머니, 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그러시는 모습 너무 낯설어요. 그럼 나긋나긋하게 노래라도 불러주랴? 헛소리 말고 얼른 사과해, 얼른! 동서는 이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기색을 지우진 못한 얼굴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허리까지 숙여 보였습니다. 원래는 고개만 잠깐 숙였다가 들었었는데 저의 뚱한 표정을 보고서 또다시 히익거리더니 허리를 숙여 다시 인사한 거였죠. 동서가 이렇게 잘 놀라고 겁에 잘 질리는 사람인 줄 이날 처음 알았었네요. 형님, 그간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형님께 대들고 까분 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동서가 숙이고 사과하는 대상이 손아랫 사람한테 무시당한 형님일까
아니면 부잣집 형님일까? 나는 동서가 지금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서 사과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에게 보였던 언행들을 동서가 벌써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다만 동서는 갑자기 드러난 내 친정의 배경, 바로 그 계급이라는 것에 굴복한 것뿐이야. 내 말이 틀려?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서는 웃게 됐지만 제가 코웃음을 치니까 전곡에 찔렸는지 금세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풀이 죽은 그 모습 꽤 볼만하더군요. 만약 제 친정 집안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동서가 당장 이렇게 저한테 사과를 했을지, 시어머니께서는 당장 사과를 종용해 주셨을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봤더니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그날 어수선한 분위기를 뒤로 한 채 저와 남편은 먼저 시댁을 나왔어요. 이만 가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시부모님께서 피곤할 텐데 쉬라며 저희 등을 떠미셨죠. 현관 밖까지 마중을 나오려고 하셔서 저희가 한사코 만류를 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제가 남편한테 웃으면서 물어봤었어요. 3남매 중에서 이제 어떤 것으로 따지든 서열 1위로 올라선 기분이 어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정말 짧게 한마디. 딱히 라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지만 너무 웃긴 사람 같아요. 저는 어쩜 이런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나칠 만큼 우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천생연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 결국 남편은 친정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점점 더 당신의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회사에서 한 자리 차지해볼 그런 욕심 남편은 안 낼 사람이거든요. 그게 아버지께서는 무척 인상 깊으셨나 봐요. 묵묵하게 내 처가는 내가 돕는다라는 생각으로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당황도 하셨다가 점점 마음을 여신 모양이었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괜찮은 인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에 불러드렸을 텐데. 어쩌면 내 회사니까 내가 쥐고 어떻게든 더 오래 해보려는 나의 욕심이 이런 좋은 변화를 여지껏 막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 이 나이 먹고 인생을 문득 돌아보니까 반드시 내가 정답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정말요? 아버지 입에서 아버지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 날이 올 줄이야. 와, 세월이 흐르고 모든 나이를 먹는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지선이 너, 네 시댁에서 이제는 떵떵거리며 지내고 있는 건 맞지? 내가 카드도 줬으니까 네 시댁 앞에서는 하여간 떵떵거리는 모습 과시하면서 지내도 돼. 예전에 하도 동서가 떵떵거린다는 표현을 써서 제가 질렸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그 말을 쓰세요? 제가 동서 일로 소갈이 했었다는 거 뒤늦게 아시고 자꾸 신경 쓰시는 건 감사한데요. 이제는 해결된 지 오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상에서 저한테 가장 잘해주는 존재가 제 시댁일걸요? 제가 웃으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과연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의 극진해진 태도를 마주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특히 두말할 것도 없이 동서요. 제 집안 배경이 밝혀진 이후로 두문불출하여 저를 피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을 바꿨는지 저에게 아주 공손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그런 변화가 딱히 싫지는 않아서 그냥 두었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